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생 아들을 둔 40대 여성입니다. 부모 복은 없지만 남편 복도 없다고 합니다.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엄마가 오랫동안 병으로 돌아가셔서 한동안 아빠와 둘이 살았어요. 택시기사로 일하시던 아빠는 쟤를 혼자 집에 둘 수 없어서 동네 과일가게 아주머니께 저를 맡기고 일을 하셨어요. 어린 딸을 키우면서 일을 하는 게 힘들었을 텐데 아빠는 어떻게든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려고 노력하셨어요. 아침마다 커다란 손으로 끙끙대면서 머리를 묶어주셨고 서툰 솜씨로 제 입에 맞는 반찬을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죠. 하지만 아빠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엄마의 빈자리는 티가 났어요. 동네 아이들이 엄마 없는 애라고 놀리며 놀아주지 않았으니까요. 이런 사정을 딱하게 여기신 과가 아주머니는 틈만 날 때마다 저희 아빠한테 재혼 얘기를 꺼내셨다. 아빠는 한사코 거절하셨고 누가 정신 좋으라고 재촉하라는 줄 알아요. 저 어린 게 엄마도 없이 저러고 사는 거 불쌍해서 그러지 정신이 난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가만 보니 윤지가 동년배들한테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더라고. 옷도 낡고 지저분한 애들 옷만 입고 머리도 항상 엉망이고 동년배들에게는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싫다고만 하지 말고 진지하게 생각 좀 해보세요. 엄마가 떠난 지 벌써 3년이 되었어. 3년 동안 고통받았다 새치고 이제 슬슬 윤지에게 새 엄마를 만들어주라고 부탁하고 싶은데 모르긴 해도 윤지도 그런 마음일 거야. 그동안 재혼 얘기라면 귓등으로 듣던 아빠는 제가 따돌림을 당한다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 윤지야, 새 엄마가 생기면 어떨 것 같아? 아침에 머리도 예쁘게 따주고 윤지가 좋아하는 돈가스도 맛있게 만들어주는 엄마 말이야. 좋아. 나도 엄마가 챙겨주면 친구들처럼 놀이터도 같이 가고 친구들한테 자랑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집에 새 엄마가 오면 윤지가 원하면 올 수도 있지? 그래 그러면 빨리 와줘. 나도 엄마 손잡고 다니고 싶어. 철없던 나는 그저 친구들의 엄마가 부러웠던 탓에 아빠를 졸라서 엄마를 부르곤 해요. 아빠에게 데려오라고 닥달했지만 그런 저의 탓이었는지 아빠는 주변에서 소개해주는 선자리에 빠지지 않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제가 7살이던 가을에 아빠는 신라를 하셨어요. 새엄마 역시 한 번 결혼에 실패한 분이셨는데 저보다 2살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두 분 모두 자식을 위해 하루빨리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결혼식을 생략하고 바로 살림을 합쳤어요. 새엄마가 살았던 집은 우리 집보다 좁아서 새엄마와 동생이 우리 집에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엄마와 남동생이 생긴 저는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오히려 신이 되었어요. 아빠와 둘이 살 때는 집이 너무 쓸쓸해서 혼자 있는 게 무서웠지만 이제는 밖에서 놀다가 들어와도 항상 집을 지키고 있는 엄마가 있어서 안심할 수 있거든요. 남동생도 나를 적당히 잘 따르는데도 우리 집은 별다른 사건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어요. 물론 새엄마는 저를 진짜 딸처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남동생이 잘못하면 주의도 주고 혼도 내겠지만 제가 잘못하면 무표정하게 한숨만 쉬시고 넘기셨거든요. 게다가 한 번도 쟤를 안아주신 적이 없고 대중 목욕탕에 데려다 주신 적도 없었어요. 남동생은 아침이나 저녁에는 안아주시고 볼도 비벼주시곤 했죠. 아빠는 새 엄마와 함께 남동생과 친해지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어요. 쉬는 날에 남동생을 데리고 대중 목욕탕에도 가고 공원에서 캐치볼을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남동생도 우리 아빠를 잘 따랐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혼자 따돌림을 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더 외롭게 느껴졌어요. 이 집에서 나만 없어지면 완벽한 가족이 완성될 것만 같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아빠의 재혼이 싫었던 건 아니에요. 다른 건 몰라도 단 하나 확실히 좋았던 것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빨래 냄새였어요. 아빠와 둘이 살 때는 새로 산 옷에서도 늘 강한 냄새가 났었는데 마가 오신 이후로 옷에서 섬유유연자쇼가 발생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어렸을 적에는 옷에서 나는 섬유유연제 냄새가 그것이 바로 엄마와는 달라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 옷에서 풍기는 외로움을 감추려고 애썼던 것도 모르겠네요.
나만 이런 옷을 입으면 우리 가족의 행복이 깨지지 않고 지속될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제 착각이었나 봐요.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우리 집에 불운이 들었습니다.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대 운전자가 크게 다친 후 합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당하기 위해 택시도 팔고비까지 져야 했었으니까요. 모범 택시를 몰던 아빠는 회사에 입사하여 일반 택시를 몰게 되었어요. 일하는 시간은 전보다 길었지만 벌어오는 돈은 전부 충분하지 않아서 늘 새엄마와 돈 때문에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만 좀 닥달해.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제발 돈돈 거리지 좀 마세요. 나도 힘들어. 그래서 제발 돈 타령하지 말아요. 제가 나 좋자고 그래요. 당장 생활비하고 애들 학원비까지 돈 나갈 구멍은 사방에 널렸는데 벌어오는 돈이 쥐꼬리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당신도 나가서 돈 벌어야지. 나만 붙잡고 돈 타령하지 말고. 누군가 일 안 하고 싶은 거라서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일을 나가면 애들은 누가 키워줄 거예요? 살림은 누가 다룰 거예요? 그렇게 왜 졸음신하나요? 해가 지면서 이 모든 것이 당신이 버린 것인데 왜 나만 못난 아이를 만들었느냐고요? 갈등이 되풀이되기는 했지만 부모님이 안방에서 말다툼을 하실 때마다 저는 겁이 나곤 했어요. 두 분이 헤어지셔서 다시 예전처럼 아빠와 단둘이 살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말인데 겁을 먹은 남동생을 껴안고 괜찮다고 안심시켜주고 있었지만 정작 제 자신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이에 몇 달 뒤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는지 택시 손님이 줄어들어서 아빠는 입사한 지 1년도 되기 전에 정리해고를 당하게 되었어요. 즉시 가족을 부양해야 했던 아빠는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했는데 실수로 쓰러지신 후 세상을 떠나셨어요. 평소와 같이 가족들이 잠든 것처럼. 새벽에 혼자 나가신 아버지였는데 밤이 되자 아버지 대신 아버지가 부고된 것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해 새엄마와 남동생은 갑자기 찾아온 아버지의 죽음이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도 다른 사람들처럼 영정 앞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죠. 아버지와 함께 일하시던 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명백히 안전장치 소홀로 인한 산재였다고 해요. 하지만 회사 측의 입장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사고가 발생한 시간이 근무 시간 이후였고 아버지의 온몸에서 술 냄새가 났다는 이유로 모든 것이 술에 취해 침입한 아버지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라는 거였어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잠시 장례식장에 찾아온 사회사 변호사는 새엄마가 아버지와 함께 일했습니다. 보상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뜻밖에도 제가 말한 거지만 이것은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 손상과 공사 지원으로 인한 손해보상금을 고려할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쪽의 남편은 술을 마시고 다친 채로 발견되었다는데 누구를 탓해야 할까요? 계속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시는데 이번 사고에서 가장 피해를 입은 것은 회사다 말이죠. 작업이 끝나면 집에 돌아가야지. 왜 술을 마시고 작업장에 들어와서 사고를 내는 걸까요? 탓을 할 거면 아주머니의 남편을 탓해야 할 텐데요. 공사반장과 회사 변호사와 함께 장례식장을 찾아왔던데 공사반장은 울음소리를 질러서 사람이 죽었는데 장례식장에 찾아와서는 죽은 이의 명복을 빈 후가 아니라 죽은 내 아빠를 탓하는 걸 보니 마음속에서 어떤 뜨거운 감정이 솟아오르는 것 같아요. 기분이 언짢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울컥하며 소리를 쳤어요. 아저씨가 봤어요. 우리 아빠가 술을 마시는 거, 우리 아빠는 술을 못 마셔요. 몸에서 알코올이 분해되지 않아서 마시고 싶어도 술을 못 마신다고 해요. 그리고 그 공사장에서 야간 작업도 하고 있는데 우리 아빠도 일주일에 2~3번은 꼭 야간 작업을 하고 오셨어요. 제가 똑똑하니까 기억한다고 해요. 우리 아빠가 야간 근무 중에 사고를 당한 건데 왜 아니라고 거짓말을 해요? 아무것도 아닌 조그마한 얘기를 어른들이 하는데 내가 끼어들자 너 저리 가 하면서 공사반장이 저를 밀려하자 새엄마가 제 앞을 가로막고 말했어요. 가려면 왜 우리 남편 장례식장까지 찾아와서 마지막 인사를 못하게 방해하는지? 자꾸 이렇게 내 남편 탓으로 돌리면 우리도 장례식장에 함께 가야 하나? 멈추고 부검할 거야? 부검해서 제 남편이 정말 술을 마셨는지 따져볼 거라고. 만약 부검 결과가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고 나오면 나는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처음 어른들 앞에서 소리를 쳤을 때만 해도 세상 물정을 아직 모르는 18살 고등학생이 어디서 끼어들었느냐고 새 엄마에게 한 말들을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엄마가 제 편을 들어주시자 처음으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날 처음으로 한편이 된 우리 모녀 덕분에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부검을 하겠다는 새 엄마의 말에 1시간도 안 지나 사측 변호사가 다시 찾아와 보상금을 제시했거든요. 정확한 보상금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새 엄마는 그에 제출했어요. 돈으로 전력 근처에 커피 전문점을 차렸어요. 안 그래도 아빠가 돌아가시고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터라 새엄마는 하늘이 도와주셨다며 안도하셨죠. 달라진 생활만큼이나 아빠의 죽음으로 저는 입장이 곤란해졌다 보면 저는 새엄마와 아무 사이도 아닌 거니까요. 남동생도 마찬가지고요. 아빠 때문에 가족으로 살기는 했지만 피할 수 없는 방울 안 섞인 상황에서 집에 남아있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새 엄마가 딱히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괜히 눈치가 보였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아챘는지 하루는 새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내 아빠가 돌아가시고 달라질 건 없어. 호적상 있는 내가 내 딸로 되어. 당신이 말씀하고 싶은 내용을 다음과 같이 다시 작성해 보겠습니다. 나는 내 딸이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내게 존경과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내 기대는 없으니 너도 나에게 딸로서의 역할이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저 한 집에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살면서 가족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 같다. 나에게 새로운 엄마를 진짜 엄마로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처럼 새 엄마 또한 나를 딸로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너의 말씀을 듣고 고마워한다. 미래에도 이 집에서 이제와 같이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어 안심이 된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비록 이 집은 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지만 나는 배우자로서도 내 집이기도 하다. 나는 이를 내게 다시 돌려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새엄마는 자신의 재산을 확실히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이것은 아마도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 아니라 어린 아들을 키워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돈에 대한 욕심이라면 날 키우는데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나도 새엄마에게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이 집에서 살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영원히 새엄마에게 의존하는 것은 내게는 버거울 것 같아서 내면에서 그런 느낌을 점점 더하고 있었어요. 남들이 대학 입학에 대해 고민할 때 나는 독립을 위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했어요. 그래서 4년제 대학이 아닌 전문대를 선택한 것도 그 이유 때문이었어요. 빨리 졸업하고 직장을 얻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졸업을 한 뒤 먼저 취업을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욕심을 내면 조금은 더 좋은 직장에도 갈 수 있었겠지만 그때는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곳에 가야겠다는 생각에 작은 광고 회사에 들어가 재었어요. 말이 회사지 구멍가게 수준의 업체였고 우리 회사 사장님은 유명 광고 회사에서 일한 뒤 독립한 분이셨는데 저와는 7살이 차이 나는 젊은 분이었어요. 실력은 꽤 좋았지만 아무래도 영세한 업체여서 하는 일은 단순한 업무들 뿐이었죠. 물론 저는 신입 디자이너로서 그 자체로 벅찬 일이었지만 그래도 사장님으로부터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입사한 지 반년 정도 지났을 때 어느 정도의 전단지 작업을 저 혼자서도 처리할 수 있었어요. 사장님은 전공이 디자인이신 분이셨기 때문에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던 초보인 저만 있었어요. 그래서 사장님과 저만이 작업하는 시간이 많았죠. 그런데 아무리 친해지고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이라고 해도 젊은 남녀가 하루 종일 함께 있으면 무슨 짓이나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언제부터인지 기억이 나질 않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장님을 남자로서 보게 되었고 사장님도 나를 여자로 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영업 업무를 맡은 직원들이 사무실을 나가면 우리는 그때만 기다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사장님과 둘이 사무실에만 남게 되어서 마치 데이트하는 것처럼 일을 하고 함께 점심을 먹고 가끔은 야근까지 하면서 썸 아닌 썸을 탔던 거죠. 그래서 결국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한 건 사장님 댁에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1년 된 일들은 어머니로부터 오는 전화에 시작되었어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던 사장님이 어느 날 나에게 윤지 씨, 나 그냥 선 볼까요? 나이도 있고
집에서도 닭을 키우고 있으니까. 윤지 씨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순간 머릿속으로 어떻게 대답할지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생각을 마치기도 전에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보지 마세요. 그냥 저랑 사귀면 되잖아요. 말을 하고 나서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했지만 사장님의 표정을 보니 내가 정답을 말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다행이다. 그렇게 말해줘서. 내가 3살만 어렸어도 씨한테 이런 고민을 떠넘기지 않고 내가 먼저 사귀자고 말했을 텐데. 나이가 많다는 게 이렇게 사람을 비겁하게 만들 줄 몰랐어요. 우리가 오늘부터 1일인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 저희 사장님께서 1일을 선언하시더라고요. 제 대답이 그렇게 다행일 수가 없었어요. 직원들이 모르게 연애하던 사장님과 저는 1년 조금 넘게 연애를 하다가 결혼하게 됐어요. 하루라도 빨리 독립을 위해 돈을 벌려고 했었던 제게는 독립 대신 출가를 결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혼을 향해 나아가는 그때 한날 새 엄마가 저를 불러 시작했어요. 이렇게 일찍 결혼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직 정리가 덜 끝났기에 이런 때가 내가 할 일이라 생각해서 정리한 돈을 넘겨주면 좋을지도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새엄마가 아빠가 돌아가실 때 받은 보상금을 저한테 다시 돌려주려고 한 거야. 주셨던 모양이에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 당시 가게부터 차리고 봤는데 그래도 내 아빠가 사망하여 보상금은 너에게 돌려주어야겠다고 마음에 꼭 담고 있었거든. 일단 그가 모아놓은 돈을 나에게 줄 것이다. 이 돈으로 결혼 준비하고 가게를 차차 정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안 그러셔도 돼요. 지금까지 제게 키워주셨잖아요. 새 엄마가 아니었으면 지금처럼 살 수 있었겠어요? 나이가 있어서 시설에 들어갈 수도 없었을 거고 대학 공부도 불가능했을 거예요. 주신 돈은 받을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새 엄마가 주신 돈으로 혼수 준비도 했고 시대에 부족하지 않게 예단비를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식 날짜가 가까워지니 걱정이 나타나네요. 되더라도요. 그때까지도 저는 남편에게 새 엄마와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았거든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이와 같은 상황이 무시될 경우 결혼 사회가 문제될 수 있다고 해서 늦긴 했지만 남편에게 솔직히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 집에서는 비밀로 하자고 제안했어요. 어차피 나에게는 달라질 것이 없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재혼 과정이 어땠냐는 물음에 대해 난 상관없어요. 오히려 많이 외로웠을 텐데 잘 챙겨주셔서 고마워요. 나중에라도 어머님과 아버님이 알게 되면 더 힘들어 하실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우리 부모님은 내가 더 잘 알 텐데요. 그러한 얽히고 설킨 문제 발생 시 결혼 생활이 힘들어져 내가 고생하게 될 수 있어요. 난 그런 일을 지켜봐야 하고 우리 둘 다 힘들지만 그래도 함께겠죠? 양심에 찔리기는 했지만 제 성장 과정에서 많이 배웠다는 것을 새 출발로 삼아 결혼 생활에 들어가는 것은 싫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의견을 따르기로 결심했죠. 이것이 나중에 얼마나 큰 문제로 번질지는 모르겠지만요. 남편의 말대로 시부모님은 마음이 넓고 따뜻한 분들은 아니었어요. TV에서 보던 시부모님 스타일이었죠. 며느리는 돈을 들이지 않고 씁니다. 일꾼이라는 생각이 강해서 시댁에 이슈가 있을 때는 시간 상관없이 불러내어 일을 시켰어요. 제 입으로 저를 두고 쓴다는 표현은 좀 그러지만 진정 결혼 생활 이야기였고 정확히 그렇게 느꼈습니다. 남편이 체중이 줄면 무조건 제 탓을 하고 사업이 안 된다면 무조건. 제 탓이어머니 친구분이 부잣집 며느리를 들었기 때문에 배가 아파도 제 탓이었던 좋은 것은 다 당신들 덕분이고 안 좋은 것은 모조리 저랑 제 친정 탓을 하셨어요. 오죽하면 어머님 친구분이 시어머니한테 당하고 사는 제가 딱해 보였는지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에 누가 자기처럼 며느리를 구박해 그러다 나이 들면 팽당하다 있어 조심해요. 요즘은 말이야.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보는 세상이라고 딸이라고 돈 안 들이고 사랑 안 줘서 키우나 아들을 키우는 거랑 똑같이 키워서 결혼시키는데 유독 시어머니 자리만 그렇게 자식 가진 유사를 떠냐고. 아, 내 딸이 자기 같은 사람을 시어머니로 둔다고 하면 난 그 결론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릴 거야. 이 역편 내가 왜 남의 집일에 왈거부야 신소리해.
될 거면 집에 가세요. 내가 어떻게 내 며느리를 교육시키겠다는 건지 이유가 무슨 때문에 나서게 되는 거냐? 자식은 엄마를 닮는다는데 나는 좀 뼈대가 크다 느긋한 성격이 있지만 그게 더군요. 게다가 외모도 그렇군요. 콧대가 높다는 것 같잖아. 너 그 코로 숨쉬기 제대로 할 수 있니? 키가 크고 외모도 별로인 것 같아. 그리고 학력은 전문대 졸업이라니 마음에 드는 게 어디 하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없지? 아니야. 제 입에서 말하라니까. 내 말이 틀렸네. 내가 키가 좀 작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155cm라더라. 하지만 외모가 좋지 않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늘 저를 못생겼다고 말하시지. 제가 그러니까 키가 작긴 한데 인물은 나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 말한 적이 없어. 여보, 당신 아들은 자기를 닮아서 키도 크고 외모도 좋고 공부도 잘한다고 자랑을 하시던데. 그렇게까지 자랑을 할 수 있었으면 인연을 다 이루셨겠네요. 이런 이유로 시어머니로부터 구박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제가 이렇게 미워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알았죠. 사람이 좀 솔직해져야 해. 정말 자기 며느리가 못해서 밉다는 거 사실이야. 박 여사의 큰딸이랑 혼인 얽혔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약간 약 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지. 옆집 이웃이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냐. 그래서 안 돼. 자기 그만 가라. 더 있으면 나 화내기 싫은데 그래 말씀드렸어요. 갑자기 친구분을 내쫓는 시어머니를 본 후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있기는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남편에게 낮에 들은 박 여사님의 큰딸 이야기를 물었더니 남편이 이야기했던 바 예전에 어머니가 만나셨던 분이었는데 키도 크시고 모델 일을 하셨다고 해요. 아마도 지금은 인터넷 쇼핑몰을 하면서 돈을 좀 벌었어요. 가끔씩 어머니께서 배가 아파서 많이 힘드셔요. 어머님도 참 인연이 없는 사람을 탐내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당신도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말고 그냥 흘려들어 주시고 어머니의 욕심까지 당신이 다 맡아서 가볍게 여기고 받아들이세요. 뭔가 있든 말든 내 와이프는 당신이고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어머님은 그럴 기회를 주지 않으셨어요. 저를 볼 때마다 며느리감이 드는 것 같아서 사소한 일에도 세금을 뺏어대니까요. 그러다 결혼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임신을 하고 겨울에 출산을 하자 그때부터 어머님은 조금 덜이 하시더라고요. 손자까지 본 상황에서는 남의 얼굴을 아쉬워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시집 들어온 집에 대대를 낳은 덕분에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생활이 순탄해 솔직히 조금 평화롭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부모가 없고 남편이 없으니 우리 아이가 둘도 되기 전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남편을 한순간에 잃은 장애 시어머니로서 남편이 사고 한 년을 잡아먹은 것처럼 몸이 무너져서 장례식장에도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말을 들었죠. 게다가 남편의 뼈가 안치된 납골당도 숨겨졌어요. 그때쯤부터 제게는 자식이 죽은 것만큼 힘든 일이었는데 며느리로서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았지만 상대방은 가해자로부터 받을 합의금을 목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때는 저는 경험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지만 남편 대신에 회사를 이끌면서 회사 직원들과 업체 사장들을 만나고 있어요. 전에 들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시부모님은 제 앞에서 합의금 이야기는 이런 방향도 하지 않고 오히려 남편 앞으로 나온 사망보험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아들 목숨값인데 부모의 누리가 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니겠니? 너는 내 아들이 죽고 집도 챙기고 회사도 챙겼으니 남는 장사도 아니니? 아직은 나이도 어리니까 새 출발할 수도 있고 말이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다. 우리는 얻은 것도 없고 새 출발할 여지도 없어. 그러니 생대 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에 대한 위로금이라고 생각하고 내 아들 사망보험금은 우리에게 내놓으라 드릴 거예요.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하세요. 그래, 내가 이렇게 순순히 나오는데 우리도 뭐 하나쯤은 해줘야겠지. 설마 우리에게 돈 달라는 얘기는 아닐 테고. 먼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래는 제 생각에 마음에 드는 번역입니다. 사전적 번역이 필요하다면 다시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원하는 건 제 딸에게 앞으로 어떤 권리도 행사하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어도 좋다는 오만한 꿈도 꾸지 말아주세요. 처음부터 없었던 게 더 나을 겁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보험금을 다 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손주까지 빼앗는다며 미쳐 난리를 쳤는데요. 결국 제 조건을 수락하셨습니다. 시댁과의 연을 끊는 것으로서 제게는 내 아이 하나만 보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가족은 제 아들 하나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겨우 2살이 된 아이를 키우는 일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모친이라도 있었다면 도움을 요청했겠지만 새 모친과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부탁조로 남편의 회사를 손 놓고 방관할 수도 없었어요. 남편의 사망보험금도 시댁에 다 넘긴 판에 아이와 함께 살아가려면 회사를 놓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무실에 아이를 데리고 출근했어요. 남편이 죽기 전에 맡았던 일들을 처리하고 남편의 부재로 거래처가 끊기지 않도록 관리도 해나갔어요. 제게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 가족의 생계와 회사에 달린 직원들의 생계가 달린 회사를 온전히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벅찼으니까요. 그렇게 3년 동안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회사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탄탄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경기 불황으로 일감이 줄어들었을 때도 아이돌 팬클럽 등과 함께하여 연계해 틈새 시장을 노리던 것이 주요한데 머그컵이나 접시에 프린트를 넣어주는 식으로 소량 주문을 받았습니다. 팬클럽 사이의 입소문으로 본격적으로 굿즈 생산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디자이너들을 대거 영입해 자체 생산 체계를 갖추었고 회사 규모는 계속 커져갔습니다. 인터넷 판매와 해외 판매도 이어졌으며 이제는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중소기업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제 아들은 대학생이 되었어요. 내년에는 군복무도 하게 될 예정이죠. 그러던 중 연락이 없던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비서를 통해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하자 그럼 내 아들이 다니는 대학으로 찾아가겠다고 하더군요. 이미 업체를 고용해 있었습니다. 뒷조사까지 한 모양이라서 더는 피할 수 없었어요. 내 아들과 만나게 하느니 내 선에서 처리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제 방에 들렸는데 대뜸 죽은 남편 얘기부터 꺼내더군요. 내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지금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내 아들의 것이었겠지. 호랑이 없는 숲의 여우가 왕이라고 내 아들이 너만 좋은 일을 시키고 갔어. 어쩜 어머님은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어머님을 자식 잡아먹은 며느리라고 오신 건가요? 그런 거라면 저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돌아가세요. 장자리 앉았다고 아주 기세등등하다가 단도직결적으로 말하자. 우리 부부 앞으로 남은 재산이 좀 된다. 집도 있고 상가 건물에 가게 하나도 가지고 있지. 그거 내 손자에게 물려줄 생각이야. 돈 뜯으러 오면 오는 거지. 연락도. 끊임없이 살아왔던 손자에게 유산을 줄 것이라고 왔을 거야. 그는 그런 생각조차 못했을 테니까.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 마음이 변하게 되는군. 그게 진짜일까 싶었어. 대신 손자로서 내게 할 일이 있어. 내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손자에게 이런 부탁은 결코 하지 않았을 거야. 별 수 없잖아. 죽은 아들을 살려 데려올 순 없고. 누르시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리도 꼼꼼하게 들이는지를 궁금했어. 글쎄, 개똥바대 굴러도 이 세상이 아직 살만한 곳인지 아직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 20살이면 아직 젊고 힘차겠지? 조금은 쉬어도 돼. 무리하지 말아야 해. 공짜로 받겠다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니 거절할 필요는 없어. 그런데 그 말이었어요. 유산은 챙겨줄 테니 제 아들의 간을 요구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미안한 표정 없이 하는 모습을 보니 속이 뒤틀리고 육지기가 일었어요. 지금 돈을 주면서 내 아들의 간을 요구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뻔뻔하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은 그때까지 키워온 아들의 병을 고치지 않은 사람이 이제 와서 간을 요구하는 말이 어떻게 쉽게 나오는 건지요? 그런데도 할머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돈을 주신다고요? 돈이라면 제가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돈 따면 필요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끼어들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 알량한 돈도 쥐고 살아라고 말한답니다. 어머니는 자식에 대한 삶의 어려움도 끼지 않겠어요. 돈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내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도 돈을 챙겨야 했어요. 생각보다는 했던 일이에요. 그때 어머님은 욕심 때문에 나와 내 아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알아요. 남편이 남긴 회사를 지키려고 살던 집을 전세로 내고 사무실 창고에 전기욕을 깔고 살았어요. 추운 바닥에서 기어다니던 우리 아이를 보면서 내가 피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그때 어머님은 아들의 사망보험금으로 따뜻한 곳에 돈 걱정 없이 사귀셨죠. 돈을 좋아하는 어머님께서는 죽을 때도 그 돈을 잘 챙겨가세요. 뿌리고도 알리지 않고 돈에 마음을 묻고 조용히 가셔야 해요. 경고하는데 지금부터라도 내 아들에게 그림자라도 건드린다면 그 작은 돈마저도 모두 빼앗겨 버리겠다고요. 그러니 가서 조용히 살아가세요. 자녀도 남편도요. 손자가 없이 돈만 남은 그 집 구석에서 돈은 세면서 죽을 날을 기다린다는 걸 알았어요.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가슴이 응어리지는 마음은 풀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매몰차게 내쫓았어요. 사는데 어려운 모습 때문인지 아니면 예전에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빼앗아 작성한 각서 때문에 돈을 빼앗길까 봐 두려웠기 때문인지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 제 아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모두 지나간 일인데도 여전히 겨울이면 힘들었던 시절이 떠오르곤 해요.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보겠다고 전세보증까지 빼앗아 넣었지만 경기 불황으로 일감은 줄어들고 매달 돌아오는 직원들의 월급날이 제 목을 조여 참 불안했어요. 그때였죠. 사무실 냉골 바닥에 깐 전기장판과 전기 스토브 하나로 추운 겨울을 보내야 했던 시절. 우리 모자를 구해준 사람은 새엄마였어요. 우리 아들이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해야 했는데 제 소지금에 10,000원짜리 한 장도 없더라고요. 이미 직원들의 월급도 밀린 상황이라 돈을 구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새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 남편 장식 때도 연락조차 안 하는 바람에 제 부탁을 들어줄 리 없을 거라는 생각이었는데 제 오해였고 새엄마가 제 전화를 받고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오셨거든요. 새엄마 덕분에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은 제 아들은 며칠 뒤 무사히 태어날 수 있었어요. 창고에서 사는 우리 가족의 모자를 집으로 가져가셨죠. 죄송해서 쫓겨나며 오는 저를 보시고는 버럭 소리를 내시더니 엄마가 되어서 자식을 위해서 이런 상황도 못 버텨난 내 아들을 키우자고 어린 너한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집까지 빼앗은 사람이야. 이렇게 무자비하게 했는데도 넌 한도를 넘어 염치가 없으니까 그러죠. 팔자 좋은 소리를 하는 게 부끄럽다는 게 무슨 소용이야. 나의 자식을 키우는 것이 먼저인 걸 잊지 말고 회사 차장이 될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 어린 너를 그 차가운 바닥에서 키울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리고 전에 언급한 대로 아버지 보상금은 너에게 돌려줄 테니까. 그때 내가 가게 안을 지키지 않고 남겨준 덕분에 나는 돈도 많이 벌 수 있었다. 준도가 이번에 해줄 테니까 그것을 가져가서 회사부터 살려야 해. 회사가 살아야 너와 내 자식도 살 거 아니야? 제발 마음을 굳게 먹고 살아. 엄마가 되는 게 뭐 쉬운 일인 줄 알았어? 새끼를 제대로 키우려면 넌 한참 더 뻔뻔해져야 해. 새엄마의 현실적인 조언 덕분에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어. 그래서 지금도 새엄마를 만나면 그때의 일이 떠올라 가슴이 뭉클해지곤 해. 비록 나에게 살갑지 않았어도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항상 나타난 새엄마를 생각하면 부모복이 없는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아니, 오히려 부모복이 있는 것이겠지. 이제는 오히려 마음 편하게 친구 같은 엄마라고 생각하며요. 서로를 도외습니다. 살아보려고. 저를 따뜻하게 만들어주신 새엄마도 따뜻하게 대해드려야겠죠.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이야기나 댓글로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